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담긴 책. 그날그날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신문. 시시각각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송.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컴퓨터까지. 시대에 따라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들은 날로 진화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한 텍스트 중심의 정보를 넘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영상 콘텐츠들도 빠르게 공유되고 있죠. 지금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를 쏟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파되는 속도나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서 동영상을 전달하는 그 속도가 빨라야 되죠. 이제 그게 구축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지도적인 매체가 왔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서 그걸 이제 신뢰할 만한 매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이 수많은 정보들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사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들이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좋은 정보를 빨리 더 정확하게 남보다 더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짜 정보, 허위 정보들을 남들한테 확산시켜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정보가 곧 권력이 될 수 있는 시대. 가짜 뉴스를 둘러싸고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응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즉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던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또 하나의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인포데믹은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인데요. 잘못된 진단과 전망이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져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포데믹이라고 하면 정보의 유행병과 같은 겁니다. 팬데믹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이제 병들게 된다면 인포데믹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인포데믹 현상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TV 뉴스는 물론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온갖 정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태 초기엔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영구적인 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부터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는 것까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 애완동물, 집에 있는 애완동물한테 감염될 수 있다던가, 또는 식염수나 항생제를 먹으면은 뭐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든가, 이런 거짓 정보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정보를 SNS에 올려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구매하겠다고 돈을 보내면 그걸 가로채서 도망가는 이런 사기 행각까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이런 인포데믹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짜 뉴스들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발생되어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급기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원인이 생화학 무기가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설이 도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전 세계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누군가 코로나19를 일부러 퍼뜨렸다는 음모론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염병도 마찬가지지만 인포데믹, 이 허위 정보도 국내에서 만들어진 허위 정보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ICT가 결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CT랑 결부되어 있다 함은 이제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면서 전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포데믹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월 국내 한 교회에서 신도들 입안에 분무기를 넣어 소금물을 분사하는 일이 있었죠.
소금물로 바이러스를 소독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믿고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코로나 예방은커녕 오히려 70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킨 집단 감염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만 원권 36장, 총 180만 원어치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훼손시킨 일도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영국에서는 리버풀과 웨스트 미들랜드 등 다수의 지역에서 5G 기지국들이 잇따라 불에 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G 기지국을 따라 번진다는 정보가 확산되자 사람들이 방화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달래기 위해 허위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대응을 하는 일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동기에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 감염병 상황 하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있고, 그 정보는 사실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어준 하나의 조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허위 정보를 할지라도 이 정보를 믿음으로써 뭔가 이 지금 불안한 상황을 해소하고 싶은 거죠. 개개인의 불안감을 높이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가짜 뉴스들. 이처럼 인포데믹을 야기할 수 있는 가짜 뉴스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전파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 대학교의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이 가진 한계점을 연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가짜 뉴스의 경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패턴을 분석해 이에 대한 대응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ICT 연구소가 추구하고 있는 바는 이런 가짜 뉴스에 많이 출연을 하게 되는 그런 단어들 위주로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일단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바른 ICT 쪽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가짜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찾기 위해 몇 가지 분석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워드 클라우드.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허위 정보가 들어있는 문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 텍스트를 최대한 수집해 하나의 서류 뭉치로 만듭니다. 그중 어떤 단어들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지를 파악한 후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하는 것이죠. 빈도가 많이 나와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크고요. 상대적으로 문서 안에 이 단어가 많이 출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게 표현이 됨으로써 이런 문서 안에는, 이런 가짜뉴스 안에는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뭘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열에 약하니까 드라이기를 많이 쓰라든지 아니면 생강을 많이 먹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방식의 그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가짜 뉴스에 사용되는 단어의 패턴을 살펴보면 먼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전문가 혹은 정부에 따르면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대부분 이제껏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퍼뜨릴 때 신뢰성을 주기 위한 포장용 멘트로 쓰인 것이라 할 수 있죠. 가짜 정보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라고 뭔가를 놀라게 해주는 효과, 또 선정적인 내용, 또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건 모를 것 같은, 기존에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짜 정보가 더 확산이 자주 되고요. 온라인이나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짜 정보 확산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가짜 정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나는, 관심도가 되살아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속도뿐만 아니라 퍼진 범위,
또 시간으로 봤을 때도 오랜 기간 확산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가짜 뉴스에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끔 유도하는 멘트가 많이 쓰였는데요. 이는 해킹 등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링크를 함께 끼워보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가짜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중엔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도 허다합니다. 사실 이제 젊은 층들은 그런 허위 정보, 그냥 딱 봐도 허위 정보구나, 페이크 뉴스구나 알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수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피싱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스크 뭐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문구와 접합시켜서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데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선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해석의 오류가 오히려 감염병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약 저런 약을 사용해봤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더라 라는 그런 결과들이 신문지상에 뉴스 매체 많이 되고 있는데 대중들을 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강조를 해주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저 치료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살겠구나 뭐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최근 들어 내가 본 이 뉴스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 대부분 사실을 기반으로 일부 내용만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들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SNS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더욱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도 그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철자를 틀리게 쓴다든지 실수도 많이 했는데요. 가짜 뉴스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다든지 평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원했던 상대편을 불이익을 준다든지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짜 뉴스인 것처럼 하면서 더 재미있게, 더 새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고 그러면 내 자신한테 더 큰 이익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고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면 몇 가지 특성이 두드러진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ICT의 발전으로 인해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졌고 그에 따라 대용량 동영상 파일을 어디에서나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짜 뉴스의 확산 경로 역시 확대된 겁니다. 동영상을 전달하니까 그 속도가 빨라야 되죠. 그죠? 근데 속도가 그만큼 우리가 망이 통신망이 못 따라가 줬으니까 안 됐는데 이제 그게 구축이 되면서 유튜브가 바로 이렇게 지배적인 매체화가 되는 거죠. 지배적인 매체화가 되면서 당연히 가짜뉴스, 허위 정보도 이 매체를 통해서 가장 빨리 퍼지고 가장 많이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동영상으로 하면서 더 몰입된 다른 매체보다 더 몰입될 수 있고 또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TV나 이런 거는 집에 안방에 앉아 있어야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안에서 아무 때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바뀐 내용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알람으로 바로 알려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봐줘 그리고 너는 이걸 원하잖아 라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 가짜 뉴스 확산에 있어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유명세 효과였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미국 암 환자들 사이에서 펜벤다졸, 즉 개 구충제를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초기엔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폐암 투병 중인 국내 개그맨 김철민 씨가 개 구충제를 복용한 후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이슈화되었고 급기야 개 구충제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유명 효과가 이 사람들의 어떤 반향, 주목을 끄는데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이렇게 보여줘요. 유명 효과. 근데 이 유명 효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존 매체의 어떤 보도죠. 기존 매체가 김철민 씨가 펜벤다졸 복용을 시작했다더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몰리게 되고 그 반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뉴스 자체가 이미 뉴스 매체 자체가 어떤 유명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존재니까요. 그죠? 실제로 최근 일부 정치인이나 연예인, 유튜버 등이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비롯해 일부 유명인이 근거 없는 치료, 예방법을 사실인 양 퍼뜨려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ICT의 발전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때론 유명인이나 유명 매체를 통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파되며 엄청난 파급력을 몰고 오는 속성도 가진 것이죠. 이처럼 현대인들은 누구나 사실이 아닌 정보에 휘둘려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건데요. 이런 인포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던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또 가짜 뉴스에 노출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초등학교에 입학 전인 7살 딸아이와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성은 주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후 줄곧 집안에서만 생활해 왔다는데요. 이런 상황이 2달 이상 이어지면서 아이도 엄마도 많이 지친 상황입니다. 지금이 이제 되게 날씨도 화창하고 봄이잖아요. 딴 때 같으면은 이제 애들 데리고 나들이도 많이 가고 마트 같은 데도 많이 갈 텐데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형마트는 저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을 맨날 집에만 있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밖에서 뛰어놀았는데 맨날 엄마한테 나가자 하는데 사람 많은데 일단 걱정이 되니까는 집에서만 데리고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고 또 병원 가기도 무섭고 여러 가지로 너무 제약이 많다 보니까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루 일과 중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 중 하나는 수시로 뉴스를 확인하는 것. 코로나19와 관련해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빠짐없이 살펴보는 건데요. 감염병 상황에선 사소한 정보 하나만 놓쳐도 불안해진다는 성은 씨. TV 뉴스는 기본, 포털이나 SNS 등을 통해 매 시간 다양한 소식을 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뉴스는 하루에 제가 1시간 정도는 꼭 시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뉴스에 항상 그게 다뤄지다 보니까 저도 이거 심각하구나 더 느끼고 스마트폰도 보다 보면은 기사를 좀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맘카페에도 엄마들이 수시로 그걸 올리기 때문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 뉴스를 통해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접하다 보니
성은 씨가 느끼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은 극에 달했는데요. 당시 맘카페 등에서 라면과 같은 생필품을 미리 사둬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서둘러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장을 봐두기도 했습니다. 또 지인들의 문자 메시지나 SNS 등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접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대부분은 곧 뚜렷한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로 판명됐다고 하죠. 이후 성은 씨는 새로운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좀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또 다른 데서 다시 확인해보고 몇 번 가짜 뉴스를 접하고 나서 좀 불안하기도 해서 제가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다양하게 좀 보는 편인데요. 한 군데에서 먼저 확인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맥락 보고 다른 데서 또 검색해서 확인을 재차 하고 있어요. 최근엔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낮 시간에 아이와 함께 놀이터로 나들이를 간다는 성은 씨.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보를 접했기 때문인데요.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무조건 집에 있는 것보다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잠시 외출을 해서 햇빛을 쬐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는 면역력을 길러줘야 할 것 같아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와서 아이랑 좀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비타민 D도 쐴 겸 산책도 좀 하고 있어요.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성은 씨. 어떻게 하면 면역력에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먹일 수 있을지 맘카페나 요리 전문 블로그 등을 직접 검색해보고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수집하고 있다는데요. 이때 역시 허위나 과장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광고성 글은 최대한 가려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일단은 건강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좀 가짜 뉴스는 솔직히 좀 안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거를 좀 잘 가려내는 개개인의 좀 요령이나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보를 검색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재차 확인하는 식으로 좀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대상으로 나만의 이제 건강관리법 그런 거를 좀 찾아서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무엇보다 정보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성은 씨.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분명한 팩트를 가려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데요. 문제는 스스로 정보를 판별해내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이라고 믿은 뉴스가 정말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계속 뉴스들이 여러 가지 진짜 가짜 섞인 정보들이 막 오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실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소스, 뉴스원, 정보원 자체를 최소한 2-3개 이상, 3개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것을 서로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상호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심을 하는 버릇을 해야죠. 의심. 항상 좋아하는 것을 찾지 말고 의심을 좀 하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 속지 않고 현명하게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인포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요즘, 특별히 주목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식을 접하고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보를 올바르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을 뜻하죠.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최근에 허위 정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첫 번째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저희가 책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었지만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기 때문에 미디어에 내가 액세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외와 배제를 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디지털 미디어가 됐던 아니면 다른 미디어가 됐던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정보, 지식, 경험들을 저희가 습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내가 접한 정보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내용이 믿을 만한 구체적 근거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보라면 이를 다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올바른 능력인 셈이죠.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한 대학의 동아리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 초반, 인터넷상에선 국민들의 공포심을 부추기는 거짓 정보가 활개를 쳤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학과 학생들을 비롯해 여러 전공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팀을 꾸렸는데요.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코로나 Q&A 프로젝트를 기획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퍼진 부정확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관련 공신력 있는 정보를 취합해 쉽게 풀이해주고 있죠.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믿을 만한 정보원들이 어떤 정보들인지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보건당국이나 이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너무나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게 문제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건당국이나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이렇게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일원화를 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는 이제 일반인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번역을 해서 이곳에서 제공되는 코로나19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 대한호흡기학회 등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6개의 카테고리를 나눠 SNS나 홈페이지 또는 메일로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 명확한 출처 자료를 근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답변을 정리합니다. 이를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등 4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있죠. 전 세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 이들은 왜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걸까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당사자가 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잘못된 정보들, 근데 이런 정보들 때문에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거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런 정보들이 현혹돼서 오히려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이전에도 이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러한 피해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정보에 현혹돼 자칫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행동을 두고 볼 수 없었다는 학생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지식의 전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느낀 건데요. 이들의 대원칙은 공신력 있는 근거만을 정리할 것. 그렇지만 출처가 명확하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만 게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진의 개인적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5가지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지금도 인터넷 보면 이제 거의 하루와 다르게 매일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때 특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논문을 읽어가면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토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신종 바이러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그 많은 의견들, 많은 자료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그런 사실들을 저희가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미디어 또는 언론에 게시된 내용만으로 미처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도 이들이 의학적 근거를 찾는 데는 전문의들의 여러 논문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직 학생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정보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도 다양한 논문을 비교 검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나르고 있고 기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지가 더욱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스를 참고하는 이유도 각각의 소스에서 의견이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지 이거를 보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각각의 소스에 이제 저희가 논문을 예를 들어서 참고한다고 치면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논문인지와 그리고 실제로 그 논문들이 갖고 있는 임팩트 팩터라고 이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좀 믿을 만한 자료들을 최우선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올바른 정보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이를 위해 학생들은 인터넷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방면으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카드 뉴스를 제작해 시각적으로 쉽고 원활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어려운 단어는 쉬운 언어로 풀이해줍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시각장애를 지닌 사람들도 이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오세요. 3점. 국민안심병원 보이스 레코더 기능을 활용해 직접 들을 수 있게 작업한 건데요.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3가지 방법으로 차단합니다. 1번, 비코흡기 환자와 분리된 코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 카드 뉴스 등 정보의 내용이나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해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보 취약계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저는 간호학과 전공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요. 어떻게 하면은 환자에게 치료 과정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은 이제 말을 아주 쉽게 어린 아이에게 얘기해도 바로 이해가 되게끔 치료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낫게 될 거야 이런 단어를 선택한다든지, 그래서 카드뉴스에도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점자를 이용해서 오직 시각장애인 분들만을 위해서 자료를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건 일반인들은 그걸 비시각장애인 분들은 읽을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는 저희의 취지와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 취지에 맞기 위해선 오히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코로나19 정보. 그중엔 분명 옳은 것도 있고 거짓 정보도 있을 겁니다. 거짓이 아니더라도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작성자의 의도와 달리 오해와 편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텐데요. 정보를 습득할 때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결국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짓 정보, 허위 사실, 가짜 뉴스.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앞서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범세계적으로 유행한 바이러스 확산에 힘입어 더욱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죠. 특히 앞서 설명한 ICT를 기반으로 구축된 네트워크 환경은 가짜 뉴스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즉, 네트워크 속 디지털 미디어 세상이 사회에 인포데믹을 불러온 매개체가 된 겁니다. 결국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회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를 들면 칼자루를 요리사한테 주면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리를 만들어주는데 강도나 나쁜 사람한테 주면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무기가 되죠. 도구냐 무기냐는 결국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디지털도 스마트폰도 똑같은 거죠.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나쁘게 쓰고자 한다면 가짜 뉴스를 만든다거나 남한테 악성 댓글을 달아서 괴롭힌다거나 이렇게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통이나 교육, 놀이 등 모든 일상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시대. 그만큼 학생들의 미래 필수 역량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과정으로 떠오른 건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프랑스는 교육부 산하의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핀란드와 호주 또한 교과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핵심 역량으로 선정하며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분별력을 높이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훈련. 과거 우리가 책이나 신문 등에서 정보를 얻었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온 세대들은 미디어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더 익숙하기 마련이죠. 최근엔 영상과 관련된 미디어뿐 아니라 보다 확장된 개념인 디지털 미디어로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능력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상에 기록된 모든 정보 또는 기술과 더불어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에티켓이나 윤리까지 올바로 해석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잘 활용하는 능력인데요. 디지털 기술들과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잘 활용하느냐에 해당되는 소양, 윤리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유튜브가 좋은 유튜브인지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밀접한 플랫폼을 활용해 내가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떠한 정보가 유익한지를 구분하고 이를 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자세를 익히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 정보들 중에 어떤 게 유익하고 어떤 게 유해한지 그런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 그리고 내가 절대 보면 안 되는 그런 채널이 어떤 건지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디지털 미디어 세계에선 거짓 정보를 제대로 감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정보 감염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또한 이러한 가짜 뉴스를 보고 듣고 심지어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자각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혼란은 가중될 테죠.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떠오르는 건데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선 이러한 정보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백신 10가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당연히 지켜지는 듯 보여도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죠.
소셜 미디어, 또 전통적인 신문, 언론, 방송, 또 동영상 플랫폼 등 이 미디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탐색하고 비교해보고 스스로 판단해보는 이런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소위 편견이라든가 정보 지향성,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 가치 판단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쪽으로 이해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중립적으로 다양한 입장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정보를 해석하고 비교해보고 하는 것들을 수없이 펼쳐진 정보의 바다에서 올바른 디지털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선 내가 접한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를 탐색하고 비교하며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디지털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인데요. 이러한 가치 판단이 가능하려면 먼저 나의 리터러시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이곳에선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과 관리 능력을 가지고 나의 리터러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개발했는데요. 먼저 나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8개 이상은 미디어 활용 능력이 좋고 5개에서 7개는 양호, 4개 이하는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 관리 정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중 8개 이상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5개에서 7개는 문제를 인지하고 관리해야 하며 4개 이하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문항을 통해 확인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점수에서 관리 점수를 뺀 최종 점수가 바로 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지수입니다. 자가 진단 결과 당신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요?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하게 되면서 공유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자기가 믿는 사람이 공유한 정보는 맞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자신이 정보를 공유할 때는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일단 소비죠. 실제 그 가짜 뉴스도 똑같습니다. 소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할 때도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뉴스 소비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에서부터 시니어까지 모두가 콘텐츠와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윤리도 중요한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터러시 능력이 부족한 상태일 겁니다. 다양한 매체 환경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공급된 취향 정보를 자연스럽게 편식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제 우리는 정보의 소비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이기도 하죠. 아이들과 청년들의 정보 활용 능력뿐 아니라 이를 가르치는 교육자, 보호자, 그리고 나 스스로가 먼저 대비하지 않으면 거짓 정보로 만연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의 인포데믹은 점차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디지털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누군가보다도 내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지털 도구를 유용하게, 그 다음에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이 써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써볼 때 옆에서 그런 방법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 하지만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짓과 허위의 정보는 우리에게 힘이 아닌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명 가짜 뉴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짜 정보에 전염됐을까요? 사회적 혼란과 공포감 조성.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유한 그릇된 정보의 힘은 이미 우리의 생활 패턴을 넘어 심리적 불안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짜 뉴스라든지 또 이 정보의 그 잘못된 정보의 그로 인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정작 마셔야 될 물을 못 마시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내가 마셔야 될 물이 뭔지 우리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 즉 일종의 문해력인 거죠. 꾸준히 그 학습하고 또 이해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좋아하는 것을 찾지 말고 의심을 좀 하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 속지 않고 현명하게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디지털 미디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할 겁니다. 올바른 정보를 소비하려 노력하고 내가 접한 정보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는 것. 이러한 지식의 활용법이 선행됐을 때 우린 인포데믹이라는 정보의 전염병을 이기고 보다 건강한 정보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